지도는 문자보다 먼저 만들어진 시각 언어입니다. 따라서 선, 형태, 색상 등 회화의 기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을 뜻하는 화라는 한자어도 밭의 네 경계를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중국 송나라 시기에는 경관을 그린 그림을 여러 양식 중 가장 높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화가들이 개보인 화보에 장형, 배수 등 저명한 지도 제작가들이 수록되어 있는 점만 보아도 지도와 회화 간의 밀접한 관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회화 양식 중 실제 풍경을 그린 실경산수화는 지도와 밀접한 관련을 지닙니다. 이러한 작품이 지리 정보를 제공하는 지도로 간주될까 우려하기도 했다죠. 특히나 도성, 고을, 산성, 사찰 등 좁은 지역을 그린 지도는 회화와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지도와 회화 간 밀접한 관련성을 보여주는 것에는 제작 매체, 존재 양식, 주체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우선 제작 매체의 경우 둘 다 대부분 종이나 비단 등에 그려집니다. 또 목판 인쇄본 지도나 판화의 경우는 종이를 사용하지요. 다만 그림은 예술 작품이기 때문에 지도와 달리 인쇄본 제작에 제한적입니다. 아울러 두 분야를 그리는 도구는 붓과 물감으로 같습니다. 지도와 회화는 이러한 제작 매체를 공유하기 때문에 존재 양식적인 면에서도 서로 공통점이 많습니다. 회화의 경우 대형의 그림은 병풍이나 족자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화나 불화 등이 여기에 해당하죠. 지도도 임금이 보는 어람용은 대형일 경우 병풍으로 제작되곤 했습니다. 지도는 회화와 제작의 주체도 공유합니다. 조선시대 국가기관이 주도하는 지도 제작의 경우 그림에 능통한 화원의 참여가 필수적이지요. 중앙행정기관의 경우는 그림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도화서의 전문 화가들이 지도를 맡아 그렸습니다. 또 그들은 팔도의 감사, 병사, 총제사, 수사가 있는 병영에 문서를 베껴 쓰는 사자관과 함께 파견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간 근무 후 교체되었지요. 지방관청 주도의 지도 제작에는 이처럼 중앙의 담당 인력들이 실무를 담당했던 것입니다. 또한 지도 제작에는 전문적인 화가들과 더불어 사대부 계층이 취미로 그리던 문인 화가들이 참여했던 사례도 보입니다. 세종 때 시, 서, 화의 3절로 유명한 강희안은 수양대군이 주도했던 지도 제작의 핵심 일원으로 참여하였습니다. 평양도를 그린 이징, 동국 여지지도를 그린 윤두서 등은 당대 뛰어난 화가였죠. 이후 조선 후기에도 뛰어난 화가들이 지도 제작에서 탁월한 업적을 쌓았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정철조와 정수영을 들 수 있습니다. 정철조는 이전에 농포자 정상기가 제작한 동국지도를 새롭게 수종 보충하였습니다. 이후에는 대축적 조선전도 발달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수영은 정상기의 증손으로 산수화에 뛰어났던 화가입니다. 정상기, 정학령, 정원림으로 이어지는 가문의 지도 제작 전통을 이어받아 동국지도를 수정 보완한 것으로 유명하죠. 이외에도 조선 후기 회화사의 두 거장인 겸재정선과 단원 김홍도도 지도 제작과 관련이 있습니다. 정선이 실제 금강산을 여행하며 그린 초기의 금강산도는 봉우리, 작은 절 등의 지명이 세밀하게 표기된 일종의 그림지도에 해당합니다. 김홍도는 1789년 일본 대마도에 가서 지도를 그려왔다고 전해집니다. 또 일종의 그림지도에 해당하는 평양성도도 제작하였습니다. 지도에서 회화적 특성이 강한 경우는 대부분 좁은 지역을 그린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도성도, 군현도, 명산도, 궁궐도, 사찰도, 산성도처럼 대축적 지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세계지도나 전도 같은 소축척의 지도는 추상 수준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회화적으로 그리기보다는 기호를 사용하여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소축척 지도에서도 파도문이나 산맥의 표현과 같이 일부 회화적 특징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험적 실제를 표현하는 지도에서도 초월적 경험주의적인 회화적 특징들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조선시대 지도의 경우 세계지도나 전국지도와 같은 소축척의 지도들은 대부분 단일 시점으로 그려졌습니다. 반면 좁은 지역을 그린 도성도나 군현도, 산성도 등에서는 변동 시점이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사산으로 둘러싸인 도성을 그린 지도에서는 동서남북에 따라 산을 바라보는 시점을 각각 다르게 표현하였습니다. 이렇듯 일방 시점이 아닌 사방 시점으로 표현한 것은 장면의 역동성을 포착하려는 동양의 산수화적 특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시점과 더불어 회화적 특성이 나타나는 것은 축척입니다. 축척은 실제의 사상을 줄인 비유를 말합니다. 실경을 그린 회화에서는 모든 사상과 지역들이 동일한 비율로 축소되어 그려지지는 않습니다. 작가가 강조하고자 하는 특정의 지형이나 사상은 크게 강조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작게 축소되어 처리되죠. 즉, 차별적 축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회화식 지도에서도 이러한 현상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이는 도성도나 군현도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이 외에 회화적 특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자연, 인문 요소의 표현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산수로 대표되는 자연 요소의 경우 회화적 성격이 뚜렷하게 나타나죠. 특히 산의 표현에서 가장 강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하천과 바다로 대표되는 물의 표현은 산지의 표현보다는 회화적 성격이 약합니다. 대축척, 소축척의 지도를 막론하고 쌍구법을 사용하여 나뭇가지 모양으로 그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강폭의 크기를 고려하는데요. 하류로 갈수록 넓어지고 상류로 갈수록 좁아지면서 원류에 이르러서는 단선으로 그려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천은 산지와 달리 고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정사 시점으로는 그릴 수 없어서 대부분 평사 시점으로 그려집니다. 따라서 산지에 비해 회화적 성격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물결 무늬의 표현에 있어서는 종종 회화적인 기법이 사용됩니다. 그 밖에 각종 인문적 요소들에 나타나는 회화적 특성들을 살펴볼까요? 우선 각종의 관천 건물에서 그 특징이 강하게 드러납니다. 지붕의 모양, 대청, 심지어 대궐이나 관청 앞에 세운 산문에 그려진 태극 문양까지 세밀하게 묘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패와 걸패가 봉안된 객사 건물은 좌우 날개 모양의 양익 구조로 된 지붕 모양이 뚜렷하게 표현됩니다. 또 충절을 상징하는 붉은 화살문인 홍살문, 원형의 감옥, 민가 등도 회화적으로 그려집니다. 더불어 돌다리와 나무다리를 구분하여 세밀하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한 나루터나 포구에 정박해 있는 다양한 배의 모습도 상세하게 묘사됩니다. 세선, 전선, 병선, 진선 등이 세밀하게 그려져 있죠. 일부 지도에서는 읍성의 아래에 형성된 시장의 모습도 회화적으로 묘사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전통지도 제작의 문화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